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여러분. 이번 FOMC 전까지 시장은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았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FOMC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우리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 기간 미 연준을 관찰해 오셨는데 근본 FOMC를 앞둔 시장의 변동성은 좀 정말 역대급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FMC를 앞두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도산 사태 이후로 미국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봐서는 금리를 50bp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이는 이른바 재가속이 필요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 같으면 심지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애널리스트도 있었죠. 그만큼 굉장히 상반된 환경 속에서 FMC가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정반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에 반영되고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더 커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변동성의 주범은 결국은 이제 미국 중소형 은행들과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런 그 금융회사들의 이제 크레딧 이벤트가 이제 그 주범이었었는데요.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금융이 먼저 부러진다라는 칼럼을 쓰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지금 실물 경기만 봐서는 꽤 탄탄한데 고용 지표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고요. 근데 결국은 미국의 몇몇 중소형 은행과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졌으니까 결국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제 금융이 먼저 부러진다라고 예상하신 부분이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 9월, 10월 당시에 이미 금융이 부러지고 있었죠. 네, 가장 네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국채 시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어떤 그 촉매가 있었습니다.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거는 영국 새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굉장히 급속도로 올리고 양적 긴축까지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선 영국 정부가 빚을 더 많이 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거의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아주 엄청나게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의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는데 특히 더 영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그렇게 나서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으로 저런 정책을 발표하나 하면서 이제 국채를 투매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영국이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연금은 이제 보통 장기 채권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금 자체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는 장기 채권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한 기관들이 금리 상승의 어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대규모 또 투매에 동참하고 이런 이제 금융이 부러지는 현상이 영국에서 발생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채 금리가 아주 치솟으니까 그게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끌어올리고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니까 일본이 이제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제로 금리 내지는 0.1%에서 미국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미국 금리가 이제 자유롭게 막 올라가니까 이 금리 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자연히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이런 이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모두 인플레이션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게 되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어디에선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이제 파열음, 부러짐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왜 안 잡히고 있는데 왜 금융이 먼저 부러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분석들이 또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균형 금리가 네, 네, 네. 다르다. 뭐 이런 네, 개념이 그렇죠. 나오죠.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의 균형 금리와 금융 시장의 균형 금리가 서로 다르다 해서 이거를 전자를 R 스타라고 하고 후자를 이제 R 더블 스타라고 해서 이 R 더블 스타라는 용어가 사실 작년에 금통위에서도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좀 알려졌던 것 같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아빠와 아들이 이제 목욕탕에 같이 갔는데 네, 네. 뜨거운 물에 이제 같이 들어갔다. 예, 예. 그러면은 누가 먼저 뛰어나오겠습니까? 아이가 먼저 아무래도 붙잡고 애들이 나오겠죠. 먼저 예, 나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온탕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데 네. 애들은 견딜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짧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을 끓이는 것과 알코올을 가열하는 것과 중에 이제 비등점이라 하나요. 물은 이제 100도씨가 돼야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네, 네, 네. 알코올은 그보다 이제 훨씬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그 임계점이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금리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임계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2% 이상으로 올리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네. 실업이 증가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네. 근데 2%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면은 고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럼 이 2%라는 게 이제 일종의 임계점이 그렇죠. 되죠. 예. 그런 것처럼 금리에서 이제 이 보통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2%라든가 뭐 4% 뭐 이런 임계점을 우리가 자연금리다 내지는 균형금리다 네. 뭐 이렇게 그걸 이제 뭐 R 스타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 R 스타 균형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냥 개념 속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어떤 경제 이론에 의해서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알스타는 이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누구나 공감하는 알스타는 몇 %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네. 경제마다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균형금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할 수는 없죠. 불확실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개념상의 임계점이 역할을 하는 금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계속 인상할 때 결국 실질 금리가 이 R스타라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뭐 이런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준은 성명서나 이런 데서 제약적인 금리 수준 네. 뭐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적인. 이 금리 임계점이 되는 R스타를 중앙은행이 그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리면은 제약적인 수준이 됐다 뭐 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도 분명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R스타라는 개념은 굉장히 선험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상으로 존재하지만 마치 신이 존재한다든가 네, 네. 절대 정신이 있다든가 예. 뭐 이런 것처럼 가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으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경험을 통해서 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넘어섰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넘어선 거 네. 뭐 이런 네. 이제 혼란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동안의 이제 균형금리라는 개념은 실물 경제에서 고용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실물 경제에서 적용해 온 개념인데 금융 경제에서도 이 균형금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금리가 금융경제 균형금리보다 더 높아지면은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금융에서도 뭔가 부러짐, 부러지고. 균열, 네. 뭐 파열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네, 뭐 네, 이런 금융과 관련한 이제 도산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융 경제에 있어서의 R스타 그 균형금리를 우리가 편의상 실물 경제에서는 R스타라고 했으니까 예. 금융 경제에서는 그냥 스타를 2개 붙여서 네. R 더블 더블 스타 스타. 뭐 이렇게 예. 이제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은 R 스타와 R 더블 스타는 같은 레벨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아니다. 예, 같다라고 네. 보는 것이죠. 네, 네, 네. 이거 다 이제 개념적인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중앙은행이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채권 매입을 하고 금리를 굉장히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막 불같이 일어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도 별로 안 발생하더라. 그런데 다른 한쪽 금융경제에서 자산시장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똑같이 금리를 예를 들어서 1%로 네. 낮췄는데 네. 이걸로는 실물 경제가 느끼기에는 따뜻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네, 네. 예. 그런데 금융 경제가 느끼기에는 자산 시장이 느끼기에는 이 1%의 금리라는 게 되게 따끈따끈하고 그렇죠. 네. 좋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뭐 추정을 해보면은 금융 경제 자산 시장의 균형 금리는 비교적 이렇게 높은데 실물 경제의 균형 금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더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금리 수준은 자산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적절하다고 원하는 것보다 더 낮아졌는데 낮아졌는데. 이 금리가 실물 경제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은 것 같더라. 네, 네.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은 실물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더라. 네, 네. 그럼 실물 경제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금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깊은 것으로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네, 있었던 네, 네.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 경제 이전에는 그런 이제 R 스타와 R 더블 스타 사이의 이 차이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도 가게도 개인도 기업들도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빚내서 자산을 사는 것은 항상 유리한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 같은 경우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사주를 산다든가 네, 네. 뭐 이게 훨씬 그 안정적이고 더 합리적인 재무 정책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낮은 금리에 굉장히 이제 그 최적화된 뭐 그런 그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빚을 많이 지게 된 겁니다. 그럼 빚을 많이 진 사람 입장에서 가장 나쁜 현상은 뭐겠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쇼크를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 빚을 많이 지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실물 경제가 확 불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팬데믹 쇼크에 대응한 정부 정책의 대응 방식은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실질로 총수요를 확 끌어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돈을 그냥 나눠준 거죠. 그럼 이 사람들 그냥 돈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확 증가하게 되니까 실물 경제의 균형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이 정도 되는 금리도 이제 충분히 견뎌낼 만큼 수요가 강해졌고 네. 그런데 금리는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더 이제 수요가 팽창하는 네. 뭐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자산 시장의 균형 금리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종전에는 이 금리가 낮은 금리 시절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쪽 실물 경제를 따라서 실제 정책 금리가 시장 금리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네.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견디기 힘들어진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종전에는 실물 경제의 균형 금리가 이렇게 낮았었는데 네, 네. 자산 시장의 균형 금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네. 자산 시장은 부채가 워낙 크게 증가하다 네네. 보니까 균형 금리가 실물 경제처럼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네. 실물 경제 균형 금리는 총수요 팽창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올라서서 예. R 스타와 R 더블 스타의 역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융 경제가 먼저 부러지는 견디지 못하는 욕탕에서 먼저 뛰쳐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바를 약간 우리나라 상황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기 확장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도 내려왔었는데 그렇게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거는 되게 급등을 한 반면에 따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성장률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는 해도 결국 경기 전반적으로는 그냥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서울 아파트 잡자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낮은 금리 덕분에 이렇게 레버리지가 결국은 이제 그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금리를 조금만 높여도 이쪽 금융 쪽이 훨씬 더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이제는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끊는 점 그런 점에 비교를 하자면은 금융이 더 못 참고 먼저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이제 빚이 1억 원일 때 네, 네. 내가 2%의 금리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죠. 네. 한다면은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빚이 2억이 됐다면은 네, 네. 금리가 2%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1%가 돼야 종전과 이제 비슷한 종전과 같은 예,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그쵸, 되는 것이죠. 이자 비용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의 하는, 네. 균형 금리는 네. 2%였다가 네, 네, 1%로 낮아진 낮아진 거죠. 빚이 네. 늘어났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교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여전히 인플레는 너무 높고 실업률은 또 너무 낮은데 좀 금융이 먼저 부러지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어떤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통화 정책 내지는 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긴축을 하기도 하고 네. 부양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은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자율이라든가 예금 금리라든가 대출 금리라든가 네, 네, 네. 뭐 회사채 금리, 국채 금리가 또 하나의 벤치마크로서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그 경로는 금융이라는 매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네, 예. 중앙은행이 개인들한테 기업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떤 기준을 바꿔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금융이 바뀌면서 금융의 가격이 바뀌고 그 다음에 금융 접근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면 은행들이 우리 사정이 너무 나빠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금리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금융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회사채 발행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서 조달을 할 수 없다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격과 접근성에 어떤 이제 변화를 주면서 실물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미국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라든가 은행 시스템의 연쇄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대출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좀 경색될 것이다라는 네. 예상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연준이 그동안 굉장히 필요로 했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게 부러지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빡빡해지고 빠듯해지고 문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중앙은행의 긴축이 할 일을 또 대신해주는 역할을 네.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이 막 불안정해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금융이 불안해지고 뭔가 경색이 일어나고 네. 하는 것은 금융의 어떤 이제 그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금의 중개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돈이 제대로 안 돌게 되니까 통화량이 설사 많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가면은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경제 성장이라든가 물가,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절대 금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결국은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FOMC에서 25bp를 예상대로 올렸지만 미 국채 금리는 당일에 오히려 막 한 23bp 정도 막 떨어지고 꽤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아마도 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이제 이게 실물 경제에 분명히 나쁜 영향들을 미칠 테니까 이제 뭔가 그 어떤 금리의 고점도 좀 더 낮아지고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좀 금리 인하 시점도 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 그리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시기도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이론적으로 보자면 네. 미국의 리세션 시기, 그다음에 리세션의 강도 뭐 이런 것들은 앞당겨지고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네. 상황에서 네. 금융의 경색이 일어난다면은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은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금융시장이 뭔가 풀어지고 경색이 일어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은 더 이제 긴축의 파급 영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유사한 사정에 몰린 은행들이 제법 있는데 과거에 굉장히 저금리이던 시절에 예금이 많이 늘어나서 예금을 많이 받았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아무한테나 예금 늘었다고 막 늘릴 수는 없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적격 담보가 있어야 된다든가 신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금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대출해 줄 수 있는 데를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은행들이 국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단기 국채는 금리가 너무 적으니까 결국 장기 국채를 샀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금리가 막 인상되고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치솟고 하다 보니까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데 이쪽 예금은 예금대로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더 이상 뭐 펀딩도 잘 안 되고 해서 돈을 이제 과거에 모아놨던 펀딩했던 돈 뺐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금 인출이 시작되는데 이 예금 이제 나가는 걸 대응하려면 뭐 팔아야 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팔면서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예금 인출 사태가 아니고 뭐 그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행이 그렇게 이제 예금 인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해서 손해가 생기면은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본이 줄어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 10%를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대출을 100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출을 100억까지 해주려면은 최소한 내가 자기 자본이 10억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생겨서 내가 자기 자본이 10억이 있던 게 9억으로 줄어들었다면 대출을 100억까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90억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10억 회수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1대 1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자본 규제를 은행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망한 은행은 아니지만은 망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대출이 그 예금이 빠져나가고 또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본이 줄어든 은행들이 여러 곳으로 이제 많다면은 아무래도 이 은행은 신규 대출은 어려울 것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웬만하면은 아주 신용도가 높거나 굉장히 오랜 단골이거나 뭐 이런 인연이 아니면은 연장도 좀 꺼릴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융에서 그 자본의 공급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결국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나 하는 지금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럼 어느 정도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만 이제 이번 금융기관 파산 사례들이 어떤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봐서는 시스템 위기로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이 어떤 그 저금리 시절에 예금이 폭증하는 근본적인 배경 중에 1차적인 배경은 정부에서 예금이 될 만큼 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낸 그렇죠. 그게 예금을 폭증시키는 1차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뭐 누구 잘못이냐 따지기 이전에 은행들이 직접적으로는 저금리 시절에 예금이 폭증하던 시절에 자산 운영을 잘못한 그런데 문제가 있긴 한데 자산의 본원적 가치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주택 대출을 했는데 주택 시장이 아주 뭐 무너졌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회수가 안 되는데 금융위기 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미묘한 측면도 있는데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채라면은 물론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원금 회수는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이자의 기회 손실이 발생하겠지만은 네. 어쨌든 만기에는 원금 회수가 가능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산의 성격이 그래도 이번에 발생한 일들은 좀 어떤 국채라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 정부나 연준이 대처하기도 좀 더 좀 수월한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것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뭐 여기서 얘기하면서 금융의 어떤 전염 효과라.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금융이라는 건 한 번 마음이 상하고 한 번 기분이 상하고 신뢰가 한 번 금이 가게 되면은 어떤 은행에 내가 예금을 해놨는데 저 은행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고 내가 보기에도 그 소문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은 네. 나는 돈을 찾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걸로 다 된다면 그렇죠. 예. 남들은 찾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있을 이유가 예,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설사 이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고 다른 데로 옮기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이나 예금을 지금 깨면은 금전상에 약간의 이제 불이익은 네, 있겠지만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옮기는 게 그냥 마음 편하겠다.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합리성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은행에 이제 뭐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은행이 위험하다든가 어떤 은행은 보니까 주가가 막 계속 아주 네, 네, 네. 폭락하고 있다든가 예. 어떤 은행은 막 무디스나 S&P 이런 데서 더 등급을 등급을 낮춘다든가 네. 그러면은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보기에 저 은행은 등급이 뭐 이랬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만큼 믿을만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거기에 예금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연쇄적으로 네, 문제가 네,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는 이 도미노 현상은 쉽게 봐서는 안 되고 설사 지금 초기에 지금 현재라든가 초기에는 시스템 위기로 갈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더라도 이거는 심리에 의해서 금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스템을 건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번 일 계기로,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이름도 모르던 곳들을 이제 막 되게 여러 군데를 알게 됐거든요.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언론에까지도 막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저라도 저런 데에 지금 예금을 해두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 이제 이 틈에 뭐 금리를 안 주더라도 좀 더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좀 대형 은행으로 좀 옮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BTFP, 그러니까 Bank Term Funding Program이라는 그 해결책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 국채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장기 국채는 지금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평가 손실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평가 손실의 어떤 시가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액면가를 기준으로 이제 다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이게 구제금융도 아니고 양적 완화도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좀 전문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해석하시나요? 일단 이제 은행에서 지금 미국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상환 능력에 관한 의구심입니다. 네, 의심.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말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산업의 그 본질이 은행이 자기 신용으로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예. 자기 능력으로 투자를 대출이죠 주로 네. 대출을 해서 이 금리 차를 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출을 해줬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고 해도 이 예금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출을 해줬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로 했는데 이 회사가 이자를 계속 잘 갚는다. 그렇다고 해서 예금주한테 가는 건 그렇죠. 없습니다. 더 가는 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투자 신탁이라는 건 다르죠. 투자 신탁은 투자 신탁 회사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만 하지. 네. 여기서 투자를 해서 많이 벌면은 투자 신탁에 돈을 맡긴 사람이 크게 돈을 벌고 네. 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수탁한 그 사람들이 원금을 잃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은행과 투자 신탁의 차이고 은행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고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찾고 있다.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은행이 내 예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까? 즉 거기에 대한 은행이 의구심. 네. 나에게 진 빚을 제대로 제때 제때. 상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문제는 많은 경우에는 유동성의 미스매칭 때문에 네, 발생할 그렇죠. 수 있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다 대출조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몰려와서 돈 찾겠다고 하면은 이거 대출을 갑자기 만기도 되기 전에 회수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네. 것이죠. 이 대출에 준 자산을 가지고 은행이 중앙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내년에 이 기업한테 받을 돈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담보로 내가 돈을 좀 빌리겠다.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은 당신들이 이 기업한테 직접 대출금을 상환받아라. 이게 이제 은행 재할인 창구고 네. 또 중앙은행 대출의 이제 네, 네, 본질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동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에서 이 불안감의 예.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저 은행이 유동성이 좀 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무디스나 S&P가 등급을 내린 것처럼 네.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은행의 상환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네. 그래서도 안 되는 네.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상환 능력에 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네. 예. 손실이 나서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은행 주주들이 증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서 보셨듯이 그 사태가 촉발되는 계기가 뭔가 하면은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의 네, 어떤 네, 네. 은행 대표가 더 이상 우리는 증자 안 그렇죠. 하겠다. 네, 참여 안 네, 하겠다. 예. 저 은행에 크레딧 스위스에 우리는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예.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네.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은행이 지금 증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근데 예. 최대 주주는 나는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네.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주주들의 보유 지분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네. 예. 줄어들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딴 은행에 넘기게 되는데 결국 미국 은행에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자본의 문제입니다. 네. 이 자본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주주들이 해결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주주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더 큰 자본에 헐값에 넘겨야 됩니다. 네네. 예. 뭐 대공황 때라든가 많은 이제 금융 위기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죠.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야말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 네. 예. 명시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면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자본의 증액 없이도 정부 돈으로 그렇죠. 네. 예금을 언제든지 내줄 수 있으니까 네. 상환 능력의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네.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사태의 본질은 상환 능력의 문제, 자본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우선 연준이 BTFP라고 FP, 하는 예. 그 대출 프로그램 재할인 창구와 유사한데 재할인 창구보다 훨씬 좋은 조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LTV 100% 네. 예. 적용하고 예. 아파트 대출로 치면은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LTV 100%로 대출해 주는 데는 네. 없습니다. 없죠. 네. 뭐 아주 잘 찾으면 70%, 60% 네. 이렇게 해주죠. 이게 뭔가 하면은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네. 예. 시가가 이게 원래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담보 가치는 6억만 잡겠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럼 6억 이상은 대출 못 안 받는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연준은 은행들 국채 갖고 오면은 지금 시가가 한 90인데 네. 이게 액면가가 이제 100이니까 100이면 예. 100 이거 잡아주고 그렇죠. 100만큼 대출해 그렇죠. 주겠다는 네. 겁니다. 네. 네.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BTFP 그것도 종전에는 뭐 한 90일 정도 이렇게 대출해 줬는데 네. 1년까지 길게 일년까지, 대출해 예, 주겠다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BTFP 빌려갖는
100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가 돼서도 지금 이 담보로 잡힌 국채 가격이 90이라면은 중앙은행이 90이 팔면은 원금 10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장치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정부가 중앙은행에 일단 보증을 섰습니다. 자본을 댔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이제 에쿼티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10만큼 중앙은행이 손실을 입으면은 정부 예산으로 10을 대주도록 이 보증금 같이 이제 맡겨놓은 거죠. 네네.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예. 기술신보 이런 게 있듯이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네. 예. 정부가 어떤 이제 돈을 맡겨놓으면은 그걸 토대로 뭐 10배라든가 5배라든가 이렇게 대출 보증을 사주는 건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만약에 손해를 보면은 정부가 예산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예. 재정으로. 그런데 중앙은행은 이번에 연준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년에 대해서 1년 뒤에 만기가 돼서 여전히 이 담보의 가격은 90인데 빌려간 돈은 100인데 네. 만기가 됐는데 못 갚는다. 그 말은 1년 뒤에 또 1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예. 뜻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읽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계속 연장해 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담보가 된 채권의 시장 가치가 100으로 그렇죠. 올라오거나 임명가로 가죠. 금리가 이제 네. 떨어져서 올라가거나 정 안 되면은 10년 만기 채권을 맡겼다면은 만기가 돼서 되면 네. 액면가로 그 가는 액면가만큼 정부한테 원금을 돌려받으니까 네, 네. 그걸 이제 받으면 된다. 그 네. 말은 최장 10년까지 뭐 30년짜리 맡겼으면은 최장 30년까지 이렇게 계속 네. 예. 연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 납세자의 돈을 쓰는 일은 없을 일은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말이면은 그러나 네네. 어쨌든 그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지 네. 은행의 어떤 상환 능력 자체를 보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납세자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그 해석의 그 이면의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연준은 지금 이거를 두고 계속 양적 완화가 아니다 해서 not QE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야 이게 그럼 양적 완화가 아니고 뭐냐라는 그 반론도 제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먹고 네. 운전을 했는데 예. 음주운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라는 것이 양적으로 완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말 네네, 그대로.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어떤 대차 대조표가 커지면서 네. 통화량이 양적으로 많이 그렇죠. 늘어났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긴축되기보다는 좀 완화됐다라면은 네, 이건 양적으로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얘기하죠. 예. 이것은 양적 완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무엇이냐라는 네.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일반 이론에 아주 확고하게 수립된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예. 누가 보기에는 이건 양적 완화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고 라고 네. 할 수도 있는 건데 보통은 중앙은행이 주장하는 대로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경기를 띄울 목적으로 네. 예. 보통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든가 네. 아니면 회사채를 매입한다든가 그렇죠. 심지어 예. 주식도 사고 그랬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 정책이지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돈을 좀 많이 빌려주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빌려준다든가 단기 국채 재정증권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지 양적 완화 정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2008년 12월 FMC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로 완전 그 전문을 보면은 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1차 QE를 하면서 이제 FMC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측면의 차이는 마치 사과와 오렌지처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사과 오렌지.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 대차 대조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가 중앙은행의 채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행의 채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돈이 풀렸다라고 할 때 네. 돈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자가 없는 만기 증권이죠. 네.
영구채나 마찬가지죠. 만기가 없고 이자도 없는 네.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권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영어로 뱅크노트라고 하고 네. 채권이나 증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중앙은행이 하나의 그 발행한 채무 증서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갖고 오면 금을 주겠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약정이었죠. 어쨌든 이건 돈은 화폐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채무가 되는데 이 채무를 이제 많이 늘리는데 중점을 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국채나 모기지 증권 이런 걸 매입하면은 그만큼 구입 대금을 이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풀려 나가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이제 뭘 사들여서 돈을 푸는 데 목적이 있다. 유동성을 굉장히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양적화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 채무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QE3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네. 중앙은행이 다른 무엇보다 만기가 긴 국채를 사들이는데 네, 네, 네. 중점을 둔단 예. 말이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 채무도 물론 늘어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만기가 긴 증권을 거둬들이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만기가 긴 채권이 좀 희소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채권의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도록 올라가는, 하고 네. 그럼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만기가 긴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비용 이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매입하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채무 화폐가 늘어나고 네, 네. 한쪽에서 이제 자산이 또 증가하겠죠. 네. 예. 중앙은행 자산이 그렇죠. 이게 예. 채권인데 이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 자산에 포커스를 맞춘 음. 형태의 양적 완화다. 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중앙은행이 무엇인가 사들이든 빌려주든 간에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해서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어떤 그 금융이라든가 실물경제 현상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광의의 양적 완화라고 볼만하다. 그 결과로서 실제로 경제가 막 크게 불부터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경제가 갑자기 경색돼서 냉각되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완화 정책이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결국은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신호 효과라는 것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왔고 굉장히 뭐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왔지만은 지금 이 사태에 대응해서 BTFP라고 하는 굉장히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좋은 아주 우대하는 조건으로 네, 돈을 예. 빌려주는 그것도 대규모로 네. 돈을 빌려주는 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있어서도 좀 느슨하게 하지 않겠어? 지금 저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양적 긴축도 결국에는 조기에 종료해야 되는 것 아니야? 네. 예. 한쪽에선 돈 풀고 한쪽에선 계속 긴축해? 네. 이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 이런 기대 심리를 촉발하고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을 신호하는 네.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정책이 중앙은행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대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예. 그랬을 때 그 기대 형성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불식시켜야 되겠는데 네. 예. 그저께 연준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네. 네네. 이게 참 그렇죠. 이제 신호 효과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포인트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게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1984년에 미국의 이제 한 8위 상업은행 당시 이제 컨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이 파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볼커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꿋꿋하게 그냥 금리를 계속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냐 금융 안정이냐를 놓고 이제 갈등하는 그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서도 이제 볼커는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뭔가 계속 긴축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좀 줬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의 어떤 파워를 보는 시각은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SVB 파산 사태가 났을 때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그냥 금리 이번에 인상 안 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노무라 같은 데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어떤
시그널 효과 이런 것과도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예. 그게 단지 이제 파워를 우습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연준의 역사 자체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4년에도 연준이 이른바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예, 이름이 네. 붙을 정도로 당시에 그린스펀 의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그렇죠. 인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멕시코 위기가 발생했죠. 네. 그러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뭐 고려 요소가 돼서 일종의 1995년에는 피벗을 했는데 1998년에 이제 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LTCM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거기서 이제 러시아 채권에 국채에 투자했다가 디폴트 네. 모라토리엄을 이제 맞는 바람에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 LTCM에 돈 맡겼던 은행들이 굉장히 또 많았고 네. 이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망하게 되면은 은행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떤 큰 쇼크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돈을 내서 이 그 LTCM을 사들였습니다. 네, 일종의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을 넣은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 이제 해결을 뉴욕 연준이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는데 결국 그린스펀이 금리 인하로 이렇게 보답을 해준 거죠. 예. 그런 이제 또 전례가 있었습니다. 멀게 갈 필요도 없이 작년 10월에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국채 시장이 부러지고 네, 예. 이게 불똥이 일본 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으로 네. 이제 옮겨갈 조짐을 보였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갑자기 어떤 단독 뉴스가 떠서 예. 연준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낮추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연준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긴급히 뭔가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일종의 저는 뭐 그게 피벗이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주가를 들어 올리고 전반적으로 달러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증시가 꾸준히 또 굉장히 살아오르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가속되는 뭐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뭔가 부러질 것 같으면은 연준도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있어서 물러서더라. 네. 이제 연준은 부인하겠지만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더라 하는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이제 그 인플레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점점 계속 이렇게 낮아져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6%에서 2%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런 금융 불안정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는 뭔가 침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인플레도 뭔가 그러면 잘 안 잡히고 이 상황이 이제 결합되면 이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 사태로 이제 금과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안금호 대표님께서 이제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 때 금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라고 이렇게 칼럼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투자했다가는 굉장히 그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낮게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는 때에는 중앙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가 올라가도록 해서 균형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 긴축의 어떤 그 본질입니다. 예. 그런데 금 가격은 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화폐 대용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거기에 있죠. 그렇죠. 빛을 잃지도 않고 네. 10년, 100년이 지나도 중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녹도 슬지 않고 그 대신에 단점은 뭔가 하면은 금을 사놓으면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만약에 금을 샀는데 10kg짜리 금괴를 샀는데 한 10년 뒤에
뭐 100g이라도 옆에 요만한 덩어리 하나 생기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덩어리가 생겼다면은 이 금이 실질 금리를 갖고 주는 있는 거죠. 것이죠. 예, 예. 네네. 실질 이자를 제공한 겁니다. 예. 그런데 금이 무생물이고 광물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질 금리가 0%입니다. 이 자산의 성격이.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금융시장의 실질 금리가 0%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뭔가 안정적인 자산이 있다면 금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금을 팔고 실질금리 플러스 실질금리를 주는 물가연동국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네. 시기에는 금은 아주 뭐 치명적인 손상을 그렇죠. 입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균형금리가 이제 여기 있는데 네. 실질금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네.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올릴 수 없는 없는 상황이 상황. 예. 됐다면 네. 그래서 여전히 실질금리가 이 균형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면은 고용도 나빠집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참 물가가 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내가 지금 조달하기는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게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예. 이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달하는 비용과 매출에 이걸 가늠하기 어렵죠. 그렇다면은 장사를 하긴 하는데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경기활동을. 예. 그러면 고용도 그 시스템 전체에서 극대화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실업이 높게 유지되면서 네. 인플레이션 계속 높다면은 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렇죠. 1970년대. 예.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실질 금리는 낮게 예. 유지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금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지금 연준이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실질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올려야 네, 되겠다라고 예.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네. 발표를 했는데 며칠 뒤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했던 얘기는 실행하기 어렵게 어렵게 됐다. 예. 됐다고 한다면은 더더욱이 조금 덜 올리게 됐다. 당초 예상했다. 했던 것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심지어는 더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 네. 예. 지금 인플레는 높지만 예. 라고 한다면 실질금리는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중앙은행이 실질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뭔가 걸림돌을 맞았을 때는 금 투자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금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네. 이제 권장하는 뭐 그런 발언은 그건 아니고 예. 네. 금이 어떤 경우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최근 금 가격 상승,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아주 뭐 많이 오르는 배경에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네.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지금 그렇게 금의 어떤 수요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이제 파월은 그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미국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마치 그 말을 안 믿는 듯한 뭐 그런 그 양상으로도 좀 흐르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FOMC에서 강조한 것은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에 달려 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자기들이 보기에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더디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과정은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당장 이렇게 네. 할 수 예.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기본 전망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한켠에서는 연내 제법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배경에는 아마 리세션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연준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도 금융시장이 막 계속 더 크게 예, 부러지고 네, 하면은 네. 옛날처럼 금리를 또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베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올 하반기에 경제가 침체 인플레이션을 대폭 끌어내려고 그래서 연준이 별 어려움 없이 금리를
내려줄 만큼 경제가 크게 침체할 것이라고 본다면은 네. 주식 시장도 떨어져야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예. 상식에 맞겠죠. 네, 그런데 그렇죠. 주식 가격은 올랐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연준이 금융 불안의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좀 유보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유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리세션 때문에 뭔가 인플레가 빠르게 잡힐 경우, 뭐 그렇다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에는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냥 이번 일과 같은 그런 뭔가 금융 불안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올리지도 못하고 뭐 좀 어쩌보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좀 약간 주식시장에는 좀 반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뭔가 좀 금융 섹터라든가 이런 쪽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그 이외의 섹터는 이제 그 낮아진 금리 덕분에 이렇게 좀 더 그렇습니다. 상승을 할 수도 일단 있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특히 네. 이제 우리가 듀레이션이 길다고 네, 그 네. 특히 이제 성장주 같은 네네.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미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예정돼 있는 네, 주식들. 네네, 예. 뭐 이런 주식들은 금리에 따라서 미래 이제 벌 돈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네. 금리를 적용하는데 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미래 벌 돈의 가치 확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기술주들이 힘들었는데 네.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밸류에이션 손해 받던 게 이게 이제 많이 보상될 거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거나 더 이상 아니면 인하까지 한다면 네. 네. 인플레이션은 뭐 그건 나중에 문제고 네. 예. 당장은 경제가 다시 뭐 붐을 일으키거나 최소한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않는다. 것이다라고 예, 기대한다면 네. 일단 주식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장기적인 비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기업 부문은 재고, 그 다음에 인력 이 두 측면에 있어서 인적 투자, 재고 투자에서 좀 과잉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침체가 굉장히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은 인력 투자했던 부분, 재고 투자했던 부분을 갑자기 빨리 급격하게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다면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그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연준이 돈을 막 엄청나게 풀어서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한다든가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제 재고라든가 어떤 뭐 인력을 이제 줄이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굉장히 뛸 거니까 네. 지금 재고를 굳이 그렇게 헐값에 던질 필요도 없겠죠. 일종의 축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재기 네네. 그런 기대가 있다면은 경기 침체 와중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 상태에 의해서 물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 심리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경제학 이론에서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네. 수요 곡선의 아주 확립된 일반 이론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않는다. 현상을 예, 인플레이션이라고 예, 예. 합니다. 왜? 가격이 비싸져도 내가 월급 더 올려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노동의 가격이 비싸졌어도 판매 가격을 더 인상하면 되니까. 네. 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안 줄어드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네. 이것은 어떤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흘러갈 경로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폐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런 기본 가정을 하지만은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한 불확실성과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심지어 뭐 금,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지금 왜 이런 지금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지 명확히 이해가 되는 한편 거기에는 마지막 말씀 주신 그런 리스크도 되게 내재돼 있다. 예, 이것까지 되게 지금 좋은 설명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혼란한 시기일수록 이제 진정한 실력 차가 드러나고 또 대표님처럼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연준을 분석하신 분의 좀 해안이 빛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